돈이 이르는 스토리,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이 토지 증여에 대한 최신 트렌드와 절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. 토지 증여 전 핵심 점검 포인트 5가지를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이 토지 증여할 경우에 유리한 시가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? 네, 우선은 토지 증여하시면은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네. 그냥 이제 흔히 말하죠. 이제 기준 시가로 그냥 주면 된다.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만 않습니다. 왜냐하면 증여라는 거는 이제 부모 세대에서는 이제 끝이지만 자녀 세대는 스타트이기 때문에 네. 자녀가 미래에 팔 것까지 고민을 해서 어떤 전략을 짜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시가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네. 왜 이제 어떤 전략을 짜는 게 좋은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. 하루라도 좀 더 쌀 때 빨리 보내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? 생각보다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. 네. 이 토지라는 게 아파트랑 좀 다릅니다. 네. 그러니까 주택 개념을 여기다 똑같이 대입하는 순간 이제 큰일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예를 들어서 뭐 3년 전에 예를 들어서 토지를 3억 원에 샀는데 네. 그것의 기준 시가는 아주 낮을 거거든요. 뭐 1억 5천일 수도 있고. 근데 1억 5천에 증여를 하면 미래 이 자녀가 받고 나서 뭐 10년 후에 이거 5억에 판다 그러면 차라리 3억 예전에 아버지가 취득했을 때 그 가액으로 갖고 있었던 게 양도소득세가 더 줄어드는 상황이 되기는 하죠. 오히려 싸게 줬다고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라는 건데 아파트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주택 개념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면 네.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증여할 때 시가 개념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과세 표시되는 기준을 잡습니다. 그게 이제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라 그래서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앞동에서 뭐 아파트가 5억 원에 팔렸다 그러면 나도 똑같은 평형에 뭐 똑같은 이제 기준 시가 거의 가지고 있으면 그 5억 원을 차용해서 쓰는 건데 네. 토지는 그 유사성을 거의 이제 차용하지 않습니다. 네. 왜냐하면 똑같은 옆 땅이어도 나랑 그 형태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면적이나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쓸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대부분 뭐 전답, 과수원, 임야 이런 것들 증여하실 때 핵심적으로 다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이제 기준 시가세요. 근데 기준 시가가 만약에 자녀가 증여세를 정말 낼 여력이 없다. 그렇다면 이제 기준 시가를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겠지만 미래에 1억 5천에 받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5억에 팔 때 그 차액이 거의 3억 5천 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엄청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. 그게 훨씬 클 수 있다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거기다가 그 토지가 예를 들어서 전답 과수원이다. 그러면 이 자녀분이 솔직히 말하면 농사를 지을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대부분 네. 도심에 계시거나 뭐 제가 봤을 때 농업보다는 다른 업에 종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럼 미래에 그걸 5억 원에 팔 때도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. 그 농지를 그 본연의 목적에 따라서 쓰지 않았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라 그래서 오히려 팔 때 양도소득세가 또 10%가 더 중과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다양한 면모로 생각했을 때 이제 기준 시가가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라 미래의 양도소득세까지 고민을 한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. 감정평가는 시세에 맞춰서 시가 개념이 잡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미래의 양도소득세까지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고 네. 증여를 계획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감정 평가를 받으면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. 순수 증여가 좋을지 아니면 부담부 증여가 좋을지 어떻게 고려를 좀 해봐야 네. 될까요?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.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증여를 할 때 대부분 부담부 증여, 말 그대로 주택 자체 내에 이제 채무가 껴있는 상태죠. 네. 그게 이제 임대 보증금이든 아니면 근저당권이든 좀 껴있는 형태인데 사실 토지는 이게 아예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채무를 같이 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넘겨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순수 증여가 되는 거죠. 근데 그 가액이 누진세율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채무가 같이 이제 껴있은 상태에서 넘겨준다 그러면 그 채무 부분은 유상의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고 무상의 이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세부담을 좀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. 네. 말 그대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둘 다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낮은 세율로 이제 흐트러트리는 거죠.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있고, 그 다음에 이 생각보다 이 채무액에 따라서 이 순수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세액 차이가 1억 원 이상 나는 경우가 실무에서도 정말 많이 펼쳐집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꼭 고려하셔서 세금을 좀 이렇게 추이를 살펴보시고 시뮬레이션 해보신 다음에 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 채무액을 어떻게 뭐 설정을 하느냐 그래 물어보실 수 있어요. 네. 네, 비주택인 경우에는 이 채무액을 제가 말 그대로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.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뭐 딸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가 순수 증여 상태인 그냥 말 그대로 채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여도 내가 원하는 가액이 대출이 얼마까지 나온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. 네. 그래서 채무를 같이 넘겨주는 형태로 증여를 하게 되면
이 부담부 증여가 전체적으로 이 울타리 내에서 세금이 더 줄어든다 그러면 그 가액을 설정해서 그만큼만 딱 대출을 받는 겁니다. 네. 제도를 잘 활용하면 되는 거죠. 네,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에 추가로 꼭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추가로 좀 검토해야 될 사항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그거예요.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대출을 끌어와서 대출을 한 다음에 채무를 승계시켜주는 조건인데 아버지의 그 신용도, 그러니까 LTV나 DSR 그 조건과 그 딸의 DSR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따님이 그 대출의 승계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은행에 무조건 여쭤를 봐야 됩니다. 미리 진행하기 전에. 그래서 아버지가 대출을 뭐 1억 5천을 받았는데 딸은 승계가 뭐 1억 원밖에 안 됩니다. 아니면 승계가 아예 안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받았다라면 이 조건은 안 되겠구나. 라고 미리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. 아버지가 대출된다고 따님도 무조건 그 대출이 승계된다라는 생각은 무조건은 아니다. 왜냐하면 부동산이 아무리 담보로 있더라도 대출의 승계가 무조건 되는 거 아니라는 점을 꼭 염려하셔야 되고요. 네.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토지도 투기에 대한 규제가 꽤 생겼죠. 그래서 토지 취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제출을 하셔야 돼요. 결국은 따님이 이런 것들을 취득할 때 뭐 증여세 세무조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. 이런 점까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. 네. 그다음에 농지법상 농지, 즉 전답 과수원회 같은 경우는 이 미성년자는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아, 또 그렇군요. 예, 가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특별한 조건을 제외하고는 미성년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게끔 농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. 말 그대로 농지를 증여를 해줄 때는 이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먼저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. 농지 취득 자격 자체가 되는지 요건도 미리 검토를 좀 하고 나서 증여를 좀 진행하셔야 됩니다. 네. 자, 그리고 부모의 상황에 따라서 증여보다는 양도가 나을 수도 있는지 뭔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맞습니다. 이 증여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. 왜냐하면 증여세란 세금 자체는 수중자, 즉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죠. 네. 결국 자녀분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증여세가 높다라고 한다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. 네. 거기다가 사실 취득세라는 세금이 하나 더 발생하죠. 말 그대로 토지를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취득세도 자녀가 결국 내야 되는데 네. 이런 부담들이 이제 아주 큰 부담으로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부분이 뭐가 있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부담부 증여도 있지만 양도라는 전략도 있습니다. 말 그대로 부모님이 이것도 말 그대로 전답 과수원을 전제로 합니다. 왜냐하면 농지에 대한 이런 거래가 대부분 활발하기 때문에 그런데요. 네. 이 전답 과수원 등 농지를 그 말 그대로 아버지가 소유주인데 아버지가 8년 이상 농사를 직접 지었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. 그 8년 이상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은 농업인으로서 그 농사를 잘 지었고 그것을 팔 때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해버리면 다른 데 이사를 가서 또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주택이랑 똑같은 원리입니다. 내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내버리면 이사에 대해서 걸림돌이 돼버리잖아요. 그렇죠. 예, 주거에 대해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. 그런 것들을 봐주는 요건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1년 동안, 그러니까 일 과세 기간 동안에 최대 1억 원의 과세 감면을 해줍니다. 네, 말 그대로 네. 세금이 1억 원이나 이제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고려하면 부모 자식 간의 증여보다는 말 그대로 양도를 통해서 자녀에게 말 그대로 이 농지를 팔아버리는 거죠. 네.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더라도 1억 원의 감면을 받기 때문에 아예 없거나 아니면 약간의 세금만 내고 결국은 자녀는 그 매수 자금을 이제 주고 그다음에 자녀는 매매 취득으로 취득만 하면 되면 증여세보다는 더 세금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죠. 네. 근데 이 조건을 할 때 많이 놓치시는 게 있으세요. 네, 뭘까요? 이게 부모 자식 간에 거래를 하는데 그냥 계약서는 매매 계약서를 쓰시는 거예요. 말 그대로 증여세는 뭐 1억이 나오는데 매매로 하니까 세금이 0원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유리하네. 하고 계약서 쓰고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. 실거래가 신고도 하고 하시는데 아무 생각 없이 거래 자금을 주고받지 않으시는 거예요. 큰일 납니다. 왜냐면.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들은 매매 계약서 썼으니까 뭐 이것에 대해서 뭘 알겠어. 네. 네,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통장에 근거를 남겨야 된다는 맞습니다. 거죠. 네.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매매 거래를 할 때 당연히 매도자에게 매수자는 돈을 입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네. 자금을 입금을 해야 되는데 그 입금 내역이 없고 그냥 나는 매매를 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. 네. 네,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딱 봤을 때 이 증여세법에 그게 적혀 있습니다.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 매매 거래를 했어도
실질적인 자금의 이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증여로 추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생각지 못한 증여세에다가 그때 당시 신고를 증여세를 안 했기 때문에 네.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 가산세들까지 얹어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무조건 이제 매매가 유리한 건 아닙니다. 방금은 이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었기 때문에 자경감면이란 걸 1억 원이나 받을 수 있었다라는 전제 조건인 거죠. 네. 근데 아버지가 만약에 농지인데 농사를 안 지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거는 득보다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. 감면 혜택이 없으니까. 예, 감면 혜택이 없는 것도 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네. 비사업용 토지, 말 그대로 사업용으로 그 농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10% 오히려 중과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증여세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가 비사업용 토지라고 한다면 이제 순수 증여 아니면 두 번째로 부담부 증여 아니면 양도를 했을 때 각각의 세금에 대해서 얼마나 나오는지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거기다가 사실은 취득세까지 엮어서 무조건 같이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증여는 증여 취득세이기 때문에 뭐 4% 하지만 네. 매매 취득세는 또 다르거든요. 네. 뭐 4.6% 뭐 이런 식으로 취득세율이 좀씩 다르기 때문에 그 네. 취득세까지 고려해서 결국은 가장 절세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 다양한 각도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순수 증여를 해야 할지, 부담부 증여를 해야 될지, 그리고 양도를 해야 될지, 그리고 취득세까지 묶어서 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녀가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지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. 막상 세금 낼 여력이 없다면 상당히 힘들어지니까. 네, 맞습니다. 사실 세금 납부할 여력이 없으면 이 행위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죠. 네. 근데 대부분 이제 토지를 주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토지가 곧 개발이 될 것 같은 호재의 뉴스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에게 미래에 더 큰 그 값어치를 주고 싶어서 증여나 이제 매매를 한다거나 그런 전략을 하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자녀분은 결국은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미미하다면 이제 좀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. 왜냐하면 가져갔을 때 부담이 아주 클 거기 때문에. 네. 근데 어찌됐든 납부 전략은 어느 정도는 짤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취득세인데요. 이 취득세 부분은 이 부모가 자녀에게 넘겨줬을 때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또 이것까지 줘버리면 증여세가 높아지지 않습니까? 네. 합산이 돼서. 근데 이걸 조부모 세대에서 취득세를 주게 됐을 때는 이 부모 세대에 준 증여랑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조부모가 증여 취득세 부분이나 매매 취득세 부분을 주는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증여세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제 부담이 클 거예요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부연납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 네. 물건을 받고 그 물건을 담보를 설정한 다음에 최대 5년간 매년 1,000만 원씩 이렇게 쪼개서 낼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. 그러게 한다 그러면 자녀가 그 자금을 모으는 그런 경제적 학습, 그러니까 나의 소비를 줄이고 세금을 납부하면서 말 그대로 부동산을 지켜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연부 연납도 활용을 해봐야겠습니다. 자,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는 토지 증여에 대한 최신 트렌드와 절세 비법에 대해서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